네,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뉴스 특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또 정치부 지성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만 보면요, 진앙의 깊이라든지 인공 지진의 규모라든지 지진의 발생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참 저는 사실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이렇게 그 구구절을 맞아서 이렇게 축포 형식으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 핵무기 하나 없애는 것이고 예. 국제적인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큰데 그 내부적인 그런 그 축포랄까 내부 단계를 위해서 과연 쓰겠느냐 하는 게 저희도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인공 지진파를 보면 핵무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아마도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 나타난 거는 핵 폭발력이 옛날처럼 그렇게 높아진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연합뉴스에 말한 것처럼 어떤 소형화를 위한 그 어떤 테스트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이게 북한을 우리 시각으로 이해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느낍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먼저 유럽 지진 센터에서 이제 북한의 풍계리 지역에서 인공지진 5.0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지진 센터에서도 이제 밝혔고, 우리 기상청도 지진 규모가 5.0이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그 외국 지진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기상청도 그 이제 진앙이 이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합참도 지금 우리 정부 소식통이나 또 합참 같은 데서도 우리 군 당국도 그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오늘 여러 가능성을 좀 예측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북한에서 나름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정권 수립일이라고도 하고 구구절이라고도 한다 하던데 어떤 예. 의미를 갖는 날인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이 이제 단독 정부를 이제 수립을 했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정부 이름을 그 정권을 수립을 했는데, 그래서 예.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이제 그 미사일 발사 행태를 봤을 때 보통 이제 기념일에 맞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축포로 쏠 만한 무기가 아니다 핵실험이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은 올해 3월부터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1월 6일에 이제 4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랬죠. 그때가 이제 김정일 생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 생일은 이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1월 8일 김정일 생일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제 축포의 의미도 있었다. 이제 외국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2월 7일 날에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이른바 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당시 북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그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2월의 하늘가에 주체 위성의 비행운을 새겼다 이렇게 이제 네. 발표를 합니다. 근데 광명성절이라는 게 이제 김정일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 생일 맞아서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4월 15일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실전 배치를 했지만 시험 발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에 북한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날 실패를 해서 연속 6번을 시험 발사를 해서 6월 22일에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8월 24일에 이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7월에도 한 번 했었고요. 7월에도 한 번 했었고, 예, 그전에 예. 이제 4월 23일에도 한 번 했었고, 근데 그랬었죠. 그때는 이제 비행거리가 한 30km에서 1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8월 24일 날에는 500km를 비행해서 그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다. 우리 군 당국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북한은 대성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8월 24일은 이제 그 선군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선군절이라는 게 이제 8월 25일이 이제 북한이 선군절이라고 하는데, 예. 그 1960년 8월 25일에 김정일이가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군을 처음으로 시찰을 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선군절로 네. 명명을 하고 이제 명절로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김정일이 이제 그 김정은이 이제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그걸 참관하고 그때 했던 말이 뜻깊은 선군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행태로 봤을 때
뭔가 이제 기념일에 많이 맞춘 게 있다. 이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게. 네네. 특히 이제 9월 5일 날에 가장 최근에 이제 9월 5일에 노동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그랬죠. 네. 3발 다 1,000km 이상을 날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북한도 이제 대성공이라고 했고, 네. 근데 그것도 우리 군 당국은 오늘 정권 수립에 맞춰서 노동 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때까지 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 또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그래서 올해 큼직한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들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걸 안 했었죠? 그 올해 1월 6일에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수소탄 실험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성공했다 발표를 성공했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정책적으로 국방 그 군수 분야 간부들한테 올해 핵탄두가 이제 핵무력 강화를 이제 과업을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9월 5일에 이제 노동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도 김정은이가 이제 핵실험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계단으로 일어난 네. 그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무력이라고 할 때 북한이 이제 최근에 또 그 외무성 대변인이 그 이제 국제사회와 또 우리 한국의 대북 압박에 맞서서 이제 어떤 성명들을 내놓으면서 예. 그 우리가 이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북한이 말하는 핵 억제력 또는 핵무력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핵탄두만 핵무기만 그러니까 핵폭탄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사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핵폭탄을 실어서 미국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북한의 핵무력이라고 하는데 네.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무수단 미사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래서 그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지금 예, 이렇게 예.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북한이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9일에 그 이제 은색의 구형 물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다. 예. 우리식으로 제작된 혼합장약 구조로 제작된 뭐 그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그 탄도미사일 재진입 환경 모의 시험을 합니다. 3월 예, 15일. 예. 그때 김정은이가 군수 분야 과학자들한테 핵탄두 폭발 시험과 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발사 시험을 계속해라. 네. 예,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핵탄두 폭발 시험을 안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한 것이 혹시 핵탄두 폭발 시험이 아니냐 예. 이렇게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번이 5차 핵실험까지 이제 온 상황인데 올해 네. 초에 4차 핵실험을 했었고요. 예. 앞서서 2006년도에 이제 첫 핵실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1차 핵실험을 했었고 이에 대응해서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회의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3년 주기로 2009년도에 한 번, 2013년도에 한 번 이렇게 주로 해왔고 올해 초에 이제 또 사실은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첫 수소탄 실험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박 교수님,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주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만 2번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점점 더 가속화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쭉 기념일에 맞춘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제 주와 종에 있어서 미사일이든 핵무기든 성능 개량이 우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왕 하려면 조금 날짜를 조정해서 기념일에 전후 좌우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기념일에 기념 목적만으로 사실 뭐 핵실험을 하거나 또 네.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미사일과 핵무기의 성능 개량을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해왔고, 어쨌든 5차 핵실험을 어떤 유사한 성능으로 했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정교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도 볼 예, 수 그렇죠. 이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소형화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소형화하느냐는 건데 사실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1톤까지도 실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ICBM에 실을 수 있도록 한 500kg이나 600kg 정도로 아주 작은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핵실험에 놀라는 것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3차 핵실험으로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추가적인 핵실험은 핵무기를 만든 상태에서 그 성능을 조금 향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핵 대비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거나 뭐 극단적으로 핵을 사용할 때 어떻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킬 것이냐. 네. 여기에 총력을 매진을 해야지. 예. 예를 들어서 뭐
5차 핵실험 했다고 하면 확 놀라고 조금 며칠 지나면 조용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북한 핵 위협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우리 민족의 최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은 이 작은 어깨에 우리 민족의 이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저는 핵 대비에 진짜 총력을 경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이번 폭발의 위력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밝힌 바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 됐을지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한테 핵실험에 남은 게 수소폭탄이거든요. 근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한 뭐 아주 높은 건 1000배가 가까이 되고 몇백 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조금 높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수소폭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그 1월 6일 날 제 4차 핵실험과 유사한 증폭 핵분열탄인데 네. 그 질이 조금 더 향상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하고도 중국하고도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탄도미사일을 세 발을 발사해서 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미국에도 통보를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이제 중국에 통보를 했었는데 만약 이번 핵실험 하기 전에 중국에 통보를 했다면 뭐 북중 관계에 큰 뭐 어차피 북중 관계가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고 예. 또 그렇다고 완전히 뭐 갈라설 사이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겠지만 혹시 이번에 중국에 통보를 하지 않고 핵실험을 했다면 북중 관계가 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핵실험으로 지난번 이제 나흘 전에 했던 노동 미사일 3발 쏜 것도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말했던 명분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고 또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네. 우리 안보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유고 그거는 이제 중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명분을 이제 세워준 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 미사일 발사로 이제 명분을 세워줬고 또 이번에 그 미사일에 이제 실어 보내는 게 결국 핵폭탄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핵실험하면서 또 우리 대통령이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안보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그 말에 이제 힘을 실어준 꼴이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사드 배치 명분이 더 없어진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 시진핑 주석의 얼굴에 좀 어떻게 좀 체면을 구긴 꼴이 돼서 북중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교수님, 북한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갑작스럽게 5차 핵실험을 한 여부를 저희가 물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를 저희가 계속 보면서 북한은 앞으로 어떤 또 카드를 내놓을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수소폭탄을 개발한 일이 있고요. 이제 뭐 그거는 진짜 뭐 일개 도시를 한 방으로 다 날려보낼 수 있는 메가톤급의 이제 그런 크기니까. 또 한 가지 사실 이제 북한에 남은 게 있습니다. 뭐 SLBM도 완성을 해야 되지만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에 실은 거거든요. 그게 2012년에 한번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고 올해 이제 2월 7일 날 했는데 그때도 올해도 한 200kg까지 밖에 못 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소형화에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의 광명성 그 3호나 광명성 호보다는 좀 더 큰 엔진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다. 그래서 아마 뭐 거기 발사대 높인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동창리에 있는 거를 한 67m 높였는데 그 장거리 실험, 미사일 실험을 한번 해서 미국을 우리는 그 SLBM이 아니라 이 지상인 지대지로도 공격할 수 있다. 이거를 과시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조금 생각이 잘못된 게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굉장히 싫어하고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그게 과연 맞느냐. 사실 중국이 막으려고 하는 저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뭐 끝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시각에 벗어날 필요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지금 공격용 핵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국제사회가 어떤 뭐 반응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어 무기를 배치하면서도 예.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거 이거를 배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자, 한쪽은 공격하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되든 말든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서 합리적이면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된다면 공격력과 방어력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5차 핵실험도 굉장히 뭐 분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 예. 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증가한 것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저돌적이라는 차원에서 진짜 우리의 그 핵에 대한 인식 네. 이걸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성님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제 3년 주기설을 얘기해 왔는데 이 주기설 말고도 일정한 북한의 어떤 그 도발에는 패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패턴을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핵실험과 관련돼서 이제 보통 3년 주기설 하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2006년에 1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9년에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012년이 돼야 되는데 예. 그때가 이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해고 해서 조금 미뤄져서 뭐 2013년에 3차 핵실험했고, 예. 그다음에 또 3년 후인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3년 주기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주기설과 함께 이제 북한의 핵실험의 어떤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항상 이제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 예고 성격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1998년도 8월에 발사했던 첫 번째로 발사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제외하고 그 두 번째 이제 무수단에서 발사했던 대포동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6년 7월 5일입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5일에 무수단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 4월 5일에 무수단에서 은하 로켓이라는 것, 광명성 2호라는 그러니까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했다고 하면서 네. 발사를 했고 그로부터 이제 다음 달에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2012년 4월 13일에도 이제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했는데 그때 실패해가지고 이제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네. 그로부터 두 달 후에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 항상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이런 패턴이 이어져 왔었는데 예. 올해는 그 패턴이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핵실험을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달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광명성 4호 위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발사를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은 항상 이제 붙어서 지금 왔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5차 핵실험은 사실 3년 주기설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해 핵실험을 2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도 그러면 장거리 미사일을 그 우리 핵실험 전에는 발사하지 않았으니까 이후에 발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6월 22일 날 무수단 6번째 만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네. 그때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그 태평양 괌 기지에 있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무수단 미사일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 정도 그렇죠. 되기 때문에 괌까지 사정권 안에 둡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가 우리가 이제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9월 나흘 전에 했던 지난 5일에 발사했던 노동 미사일 그렇죠. 그것도 이제 김정은이가 참관을 하고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있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때 말하는 태평양 작전기지는 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미사일 사거리가 예. 일본 전역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를 노린 그렇죠. 것이라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노동 미사일이 이제 중거리 그러니까 중단거리 노동 미사일로 일본을 타격할 수 있고 또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로 괌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핵실험 이후에 혹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네.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그렇군요. 나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어쩐 4차례 핵실험을 보면은 이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의 대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 결의도 효력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예. 뭐
사실 2006년도에 1718호가 가장 근본이거든요. 예. 뭐 탄도미사일 발사 일체 다 금지를 하고 그 후에 계속 제재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아무리 협조를 해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민생 차원의 무역은 다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북한 뭐 잘 아시지만 그 민생이라는 명분 하에 지금까지 했던 무역 거래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제 제재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가 지금 이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네. 과연 유엔이 필요한가? 사실 이제 유엔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연맹 리그가 유나이티드 리그가 그게 죄송합니다. 이 강제 조치가 없어서 이 전쟁 발발자 징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장 41조와 42조입니다. 네. 41조는 경제적 조치까지 감행할 수가 있고 네. 42조는 육해공군을 활용해서 군사적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50년도에 유엔군이 온 것도 그 42조에 의한 거거든요. 예. 그럼 자 이제 북한의 핵 무기 개발 또는 미사일 뭐 시험 발사에 대해서 이제 저는 42조 발동을 이제 검토해야 된다. 예. 군사적으로 군사적 제재하지 않고 이 북한을 스톱시킬 수가 없다. 예. 이런 결론을 한번 좀 다달아야 된다. 저는 생각. 그리고 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해서 예. 군사적으로 해서 꼭 침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럼 군사적인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강구할 것인가? 예. 이거를 논의를 해야 논의 자체로도 아마 조금 효과가 있을 겁니다만 논의해야 북한이 조금 자제하지 현재와 같은 그런 경제적인 제재 조치는 아무리 유엔 결의안이나 뭐 제재 조치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네.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 없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해결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도 이스라엘의 이제 말에 의하면 네. 잠시 유예한 것이지 그건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아, 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예를 좀 비유를 하나 들면 네. 이제 미국에서 총기 소지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수정을 예. 통해서 그 총기 소지의 명분이 그겁니다. 총을 갖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예. 예를 들어 범죄자가 총을 갖고 왔을 때 네. 약한 사람이 자기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네. 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은 이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핵이 없다면 전부 다 핵이 없으면 괜찮은 나쁜 사람만 핵을 가져버리면 네. 이 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라가 크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핵 없는 세상은 굉장히 나이브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그런 그 이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제재를 한다든지 또 유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42조를 유엔 헌장 42조를 포함한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한 이 좀 그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빠를수록 리스크가 적고 느릴수록 사실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북한 핵무기를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예. 진짜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본다면 사실 뭐 북한의 제재를 가하는 뭐 유엔 안보리 뭐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뭐 군사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어떨까도 또 궁금합니다. 오히려 안보 뭐랄까 불안만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택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욱더 큰 위험이 있고 지금 행동함에 따른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81년도와 2007년도에 이제 이라크하고 시리아가 핵 발전소를 만드니까 예. 어차피 나중에 리스크가 클 때 폭격하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아예 못 만들 때 폭격하는 게 낫거든요. 예, 그래서 예. 부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4년도에 그런 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때까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해서 조금 늦은 거죠. 예. 자, 그러면 국제사회든 우리 한국이든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위험해진 게 명확하다고 우리가 안다면 지금 네. 행동할 텐데 예. 이게 또 조금 어떻게 외교적으로나 뭐 이런 국제사회 단합으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을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행동을 못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제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그 강력한 지도자가 그 미래의 어떤 위험이 큰 위험이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결단을 내리는 예, 그런 네. 것이 좀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저는 그렇게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일단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국제사회는 전략적 인내라는 그렇죠. 측면을 갖고 좀 기다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저런 도발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어떤 행동을 좀 주도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사실 뭐 우리나라 단독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미국 또 일본, 이 북한 핵 위협으로도 직접 그 이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들과 이 굉장히 연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네. 어쨌든 그 국제 사회 전체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을 제재하고 네. 또 뭐 정 이제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강구하도록 국제 사회하고 먼저 협력을 그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 그 아까도 제가 조금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자칫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미국을 공격하려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실제 지금 최근에 나온 이 분석이 북한이 지금 올브라이트 박사에 의하면 6월 달에 분석한 게 북한이 13개 내지 21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충분히 강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들어서서 통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남한을 이제 무력 적화 통일, 핵무기 위협으로 또는 뭐 정 안 되면 사용으로 네. 무력 적화 통일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걸림돌이 되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SLBM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핵무기를 경량화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실어서 보낼 능력을 강구한다든지 이거는 미국이 우리를 지원할 때 못 지원하도록 만약에 미국한테 너 한국을 지원하면은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 쉽게 말하면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충분히 이미 갖고 있고 네. 이제는 미국을 고립을 한 다음에 우리를 적화 통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부터 이런 현 상황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북한의 핵위협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조금 이제 핵위협에 대한 토의가 지금까지 조금 그 수면 나에 조금 소극적으로 해온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불안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외국인 경제 투자들을 또 조금 이제 뭐 자제시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나 예. 이제는 우리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전체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 또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저는 전념을 해서 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해서 결국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5개입니다. 잘 네. 아시지만 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입니다. 예. 나머지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데 보유국을 인정 못 받는 나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럼 묵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묵인을 해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냥 그 국제사회의 이목도 전혀 그 고려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따라서 이거는 뭐 우리로서는 절대 핵을 가진 이 북한은 인정할 수가 없고 네.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가진 것을 정당화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이런 가운데 북한을 지금 일단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중국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으로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계속하는 뭐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계속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그 중국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제가 아까 이번에 그 핵실험 하기 전에 북한이 중국에 통보를 했는지 사전 예. 통보를 했는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예. 있었고 또 최근 며칠 전에는 어제 나왔죠. 최선희 미국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또 중국을 방문했다. 예. 근데 이제 최선희 부국장 같은 경우는 뭐 북중 간에 어떤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김성남 부부장 같은 경우는 김정일 때부터 중국어 통역으로 북중 정상회담에 많이 배석했던 인물이고 네. 지금도 북한 최고의 중국 통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앞두고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어떤 북한이 자기들의 핵실험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핵실험을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명분을 중국 측에 좀 설명하러 간 게 아닐까. 아, 혹시 예. 중국 고위층과 만났다면 그럼 설명하러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라든가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봤을 때 도저히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자기들이 밝혔고 장거리 네. 미사일도 발사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오늘 올해 다 내놨다고 보는데 네. 또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저히 어떤 북한 내부에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없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아직 30대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어떤 충동적인 어떤 지시를 내렸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가 한마디를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집행을 돼야 되는 북한 내부 특성상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떤 충동적인 결정에 의한 거냐 이렇게 하는데 북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굳이 변호를 한다면 네. 북한 내부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북한이 2013년도 3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새로운 노선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가 이제 앞으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갈 전략 노선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그게 뭔 얘기냐면 미국의 핵위협이 항시적 핵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 또 말하자면 북한 체제를 지키려면 핵위협에 핵무력으로 맞서야 된다. 그래서 네, 우리는 네. 핵무기 개발에 투자를 해서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핵무력에 투자를 해서 핵미사일을 미국의 핵위협에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가지면 예.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건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겠군요. 재래식 무기에 국방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좀 줄일 수가 있다. 예. 이런 명분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할 테니까 조금 예. 더 허리띠를 조여서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김정은이가 이제 계속 핵탄두 소형화 그다음에 이제 탄도로켓 발사 시험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 예. 말하자면 이제 김정은 체제가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이라는 어떤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경제 건설을 하겠다. 그 나름의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변호라고 말씀하시면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지 어떤 우리 측의 대응도 예.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앞서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입장도 좀 난감해지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크리미아 반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하게 제재할 그런 동기는 많지는 않죠. 그게 사실 우리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는 언급을 네. 안 하고 그런 대로 양해하는 쪽으로 표명은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더욱더 북한을 좀 압박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제재 효과가 없는 편이죠. 예. 그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될 거 국제사회는 이제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는 정글이다. 어떤 사람은 정원이다.
우리가 협력을 하면 잘 갖고 나올 수 있는 정권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상주의자라고 그럽니다. 또 자유주의자. 네. 근데 그 국제사회가 이제 정글이다 하는 거는 이제 좀 그 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근데 지금까지 쭉 이제 국제사회를 이제 보는 가장 큰 시각은 현실주의입니다. 힘과 이익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이 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위협이지 않습니까? 우리 네. 생존을 좌우되는 부분이니까. 네. 또 그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가 사실 불모지대가 돼서 우리 민족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 과연 그렇게 보겠는가? 사실 우리도 어떤 뭐 터키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어디서 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네. 사실은 우리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대비처럼 우리한테 출발해야지 우리의 계획하에서 외국의 힘을 조금씩 빌려서 끌어들여야지 외국의 힘 또는 외국의 영향력, 외국의 협조에만 그 기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 그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순방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협력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그 북한의 핵실험, 5차 핵실험으로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좀 드러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국민들께서 마음속에 있지만 조금 이제 묻기를 꺼리는 부분이 이제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할 때 미국이 약속처럼 우리를 지원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다 뭐 이 앵커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한중 관계를 우리가 좀 희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떤 그 조치를 하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공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방어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한미 동맹을 가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네, 네. 일본하고 한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 공통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예. 뭐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일본은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할 동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하고 필요하면 우리의 공동의 적을 대처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협력이 끝나면 또 사실 갈등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전쟁을 하고 한 번 어떤 그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이제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좀 뭉친다 하면 또 반대로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약간 배경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묶이는 신냉전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북한으로서는 좀 감안을 해서 이런 도발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감안보다는 뭐 자기들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은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일각에서는 신냉전이 도래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전이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강대국의 이 파워 게임에서 결정되는데 우리는 냉전이 신냉전이 돼도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냐. 우리가 만약에 이 안전하기 위해서 신냉전이 불가피하다면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 이제 뭐 착한 마음으로 국제 정치에서 이런 그 평화적인 거 이런 거를 주장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는 뭐 굉장히 이제 뭐 언론을 보면은 다 같이 규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진짜 안보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진보와 보수는 경제나 사회 정책에서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안보에 있어서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정말 저희들이 진짜 팩트만 놔두고 여야가 토론을 하고 그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특보는 이어가겠지만 오늘 뭐 출연해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치부 지성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